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철도연 연구전략본부장 사공명입니다. 저희 철도기술연구는 지난 9월 20일부터 23일간 독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이노트랜스 2022에 대한 기술 리뷰 동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노트랜스는 1996년도에 시작을 하였고요. 올해에도 2,834개 기업에서 약 10기업이 부스를 참여하였으며 13만 7천여 명의 관람객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저희 철도연도 2010년부터 전시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노트랜스는 짧은 기간에 해외 선진 철도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도 총 15분의 철도연 전문가분들이 현장을 방문하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본 발표가 여러분들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철도연 홍보협력실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속철도 연구실의 김상수 책임입니다. 저는 이번 이노트란스 22에 갔던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인 370km 이상 기술 기준 개발 및 핵심 기술 개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의 기술 동향과 기술 기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 이노트란스에 참가를 했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단 세 가지 분야로다가 일단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레일웨이 테크놀로지 해서 The Vehicle Manufacture, 그 철도 차량의 제작사를 봤었고요. 또 하나는 또 철도 차량의 기술 쪽에서 드라이빙 기어, 구동 장치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철도 차량에서 그 차량과 요소 부분을 전시회를 참가해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홀 3.2에서 레일웨이 테크놀로지에서는 철도 차량 제작사를 방문을 했고요. 대표 전시 기관은 프랑스의 알스톰이었습니다. 알스톰에서의 그 차량의 컨셉은 저탄소의 이제 미래 지향을 하는 그런 컨셉으로다가 많이 나갔고요. 특히나 이제 고속 열차, 메트로, 모노레일, 트램 등의 다양한 분야의 철도 차량에 대해서 저탄소, 에너지 저감을 하는 분야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알스톰에서 전시했던 것은 코로디아 스트림이라고 하는 열차를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 코로디아 스트림이라고 하는 열차는 이제 3에서 5량의 편성의 모듈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각 유럽 내 여러 전력 공급 시스템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고 속도는 200km/h까지 할 수 있는 그 스트림 열차를 전시를 했습니다. 또 하나 알스톰에서는 트랙스 로코모티브라고 하는 이제 전기 기관차를 전시를 했었는데요. 유럽에는 여러 가지 신호 시스템이 있는데 그 ETCS 레벨의 신호 대응하는 이제 전기 기관차를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벨기에, 룩셈베르크,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 여러 군데의 전기 기관차를 공급하게 되는 새로운 전기 기관차를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알스톰의 같은 대형 차량 제작사에서 우리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특히나 알고 싶었던 TGVM, 이제 고속열차 플랫폼에 대한 그런 것들은 사례가 좀 별로 없었고, 또 우리가 조사한 바에 하면은 또 아벨리아 리버티 같은 고속열차 틸팅 시스템 같은 것을 좀 조사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없고 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빙 기어 쪽에 대해 가지고도 몇 군데 조사를 했었고요. 넥스트 센스 GmbH라고 하는 회사를 봤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휠 레인 마모 등 이제 프로파일을 측정을 하는 거였었고요. 대상은 이제 휠이라든지 또 제동 디스크, 또 레일 등을 측정하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은 미니 프로파일처럼 해가지고 접촉식으로 하는 측정 방법이 많았었는데, 물론 이제 비접촉식도 있었지만은 여기서 나왔던 비접촉식 방식은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히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도 고정을 해가지고 측정을 가능한 것을 또 진짜 실현해가지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속열차에서도 여러 가지 마모라든지 프로파일의 변화 같은 연구에도 좀 쓸 수가 있겠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드라이빙 기어에서는 저도 처음 본 거였습니다. 니키 에이지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만들었던
휠 하중 측정 장비를 실무를 또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휠 접촉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탈선 안정성 점검도 가능하고요. 대차를 이제 위에 올려놔가지고 그 휠 하중 측정을 하는데 이 휠 접촉력이 어떤 시뮬레이션도 계속 움직이면서 휠과 하중과의 관계를 보는 거였습니다. 고속 열차라든지 일반 열차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우리도 꼭 휠 하중을 이제 꼭 측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레일 위에다가 스테인 게이지라든지 어떤 게이지를 붙여가지고 그 하중을 보게 되는데 이쪽에서는 그거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가지고 휠 등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됐을 때 하중이 어떻게 분포되는 것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레일 브레이크 테스트라고 하는 장치를 봤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는 처음 봤던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국형 고속열차 G7 열차일 때 레일 자기 브레이크를 쓴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자기 브레이크의 자기 흡입력을 테스트하고 또 전류 및 저항을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우리도 향후에 그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쓰게 된다면 이런 장비들을 활용해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또 철도 차량의 분야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부품 회사들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게 봤던 분야는 크누르 브렘스의 이제 제동 장치를 방문했습니다. 이 크누르가 한 것은 이제 제동 장치에 대해서는 전 국가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우리가 특히나 관심이 있던 것은 전기 기계식 제동 장치입니다. EMB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이제 모터를 사용해 가지고 전기 기계식 브레이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공합으로다 브레이크를 하는 거와는 틀리게 제어는 전기식으로 쓰고 모터를 이용해서 앞브레이크로다가 제어를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 제어 및 신호 케이블 연결해 가지고 기존과는 틀리게 유압하고 공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그 전기다 보니까 응답성은 상당히 빨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응답성은 10ms 이상 된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사람들의 실제 실험 결과는 이제 60kN 이상의 압부력을 했던 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EMB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크누르 같은 경우에는 실차에 달아가지고 실차 실험을 했고 그것이 200회 이상의 실험에서 속도 160km/h의 실차 실험을 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정보를 얻으면서 우리 연구원에서도 그 EMB에 관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는 또 휴브너라고 하는 통로 연결막 회사를 했습니다. 이 휴브너라고 하는 것은 고속열차에서는 통로 연결막에서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갱웨이라 그래서 차량과 차량 사이에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요. 이 휴브너에서는 이제 모든 이체, 또 CRS-3, ETR-1000, 유로스타 등에 또 사용이 됐고요. 고속열차 외에도 뭐 여러 군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휴브너에서 좀 이번에 좀 색다른 것으로 나왔던 것은 이제 더블 커리게이트 벨로우를 사용해가지고 바깥쪽에 또 있고 안쪽에 넣어가지고 이제 압력의 변화라든지 소음 차단하는 것을 좀 더 향상시킨 것을 봤고 또 차간 페어링, 즉 차량과 차량 사이를 가능한 굴곡이 없게 넣을 수 있는 그런 페어링 연결로다 시작해서 공기정을 감소했던 그런 시도를 또 보여줬습니다. 이 휴브너가 또 그 다음에는 저 포토닉을 또 사용해가지고 뭐 레이저, 광섬유 등 뭐 포토닉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회사에서 더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아마 선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이 휴브너 회사에서 실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연구를 받고 앞으로 향후하겠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봤습니다. 통로 연결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고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많은 소음이라든지 진동 또 그 압력 변화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통로 연결막 분야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약간 취약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그 이노트란스에서 조사했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유럽 차량사의 연구개발 방향이 이제 저탄소 방향이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부연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고속 열차를 봤을 때 어떤 속도의 향상이라든지 저희가 알고 싶었던 것은 지금의 350 이상보다는 더 앞질러가는 더 속도가 향상되는 것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에서 특히나 이노트란스에 제한된 데에서는 소비의 에너지의 효율을 더 높이고자 하는 것을 좀 많이 이제 표시를 한 것 같았습니다. 브레이크를 좀 더 줄여 쓰고 그리고
중량을 더 낮춘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써가지고 더 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지금 유럽 쪽에서 봤을 때는 레일웨이 2 프로젝트, 지금 영국의 2 프로젝트에서는 360km/h에서 운행을 하고자 하는 고속 열차의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것은 아마 다음에 더 소개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도리어 유럽보다는 지금 고속 열차의 속도 향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유럽보다는 중국에서 좀 더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중국은 따로 뭐 이렇게 CRRC가 아마 부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의 기업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서 우리가 자세한 어떤 기술 내용들을 좀 파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좀 많은 부분들을 우리 고속 열차 팀에서는 좀 이 고속 열차에 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알고 싶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마 고속 열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그런 열차들만 좀 많이 소개했고요. 도리어 제가 오늘 발표는 안 들었습니다만 CRRC 같은 데 가가지고는 좀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CRRC는 이제 350 이상 됐고 그 이상 되는 거에 가지고는 지금 오늘은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상당히 좋은 자료들을 얻었고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 지금 좋은 기초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기 레일 그 크노로에서 이제 한 전기 기계식 브레이크 그 부분도 우리 연구원에서 예전에 한 전기식 브레이크 기술 개발에 대해서 뭐 평가위원들이 상당히 반대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근데 벌써 이제 뭐 독일 그 크로노사에서는 벌써 이제 상용품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국내 여건이 받쳐지지 못해서 좀 공격받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미래 분야는 전기 기계식 제동 장치로 분명히 나가야 될 길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제동 장치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유압 및 공압 시스템 외에 우리 연구원처럼 철도기술 연구원 같이 미래를 위한 향상에서는 이 전기 기계식 제동 장치는 분명히 우리가 기술을 확보해야 되고 이 크노로에 준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미래 고속철도 기술을 리드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네, 예, 박사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성 박사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차세대 고속철도 차량본부의 최성훈 책임입니다. 이번 이노트랜스에서는 어디를 주로 보셨습니까? 저는 홀 2.2, 홀 20을 봤는데 주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주행장치, 대차 기술 쪽을 위주로 관심 있게 봤습니다. 예, 그럼 참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일 DLR 제일 제일 흥미있었던 게 독일 DLR이라는 연구소에서 전시한 차세대 차량 기술 쪽이었는데요. 먼저 독일 DLR을 잠깐 소개하면은 독일의 항공우주 교통 에너지를 연구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과학기술연구회와 같은 느낌인데요. 약 30개 연구소에서 약 8,000명의 연구원이 있으면서 17년도 기준으로 예산이 약 38억입니다. 독일 각 지역에 지역별 연구 거점이 있는데, 수년 전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게 DLR에서 차세대 철도 차량 프로젝트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슬라이드를 보면은 현재 약 11개 DLR 연구소가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차세대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일반 철도, 카고, 그러니까 화물까지 컨셉을 개발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차량 전체 시스템을 이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NGT의 컨셉은, 기존보다, 50% 이상의 승객수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에너지를 50% 줄이겠다. 그리고 중량을 줄이겠다. 이런 목적을 하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400km급 초고속 철도 차량 2층 EM6 컨셉이고요. 그리고 230km급 준고속 철도 차량은 에너지 저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또 이제 그 화물차의 편성 유연성 확보,
이런 컨셉을 가지고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한 거를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세대 철도 차량에서 적용되기 위한 주행장치 대차 기술입니다. 기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차하고는 상당히 다른 획기적인 컨셉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대차 프레임도 완전히 새롭고 일축 대차이면서 다이렉트 차륜에 직접 전동기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전시한 거가 190kW급 PMSM 연구자석 동기 전동기를 적용했는데요. 현재는 지금 여기서 전시한 거는 실물 모형인데 지난번에 이노트랜스까지는 1.5대1의 축소 모델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이론적으로 증명을 했었고 이번에 이제 실물 모델, 워킹 모델을 전시를 했습니다. 지금 단계에는 이제 그 시뮬레이터까지 개발해서 이 400km 이상까지 시험을 하는 거를 2, 3년 안에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실용화 같은 경우는 이 DLR 컨셉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그거를 이제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심이 있어 하는 연구소의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저희도 사실 이런 획기적인 좀 새로운 걸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DLR도 그렇고 다음에 보면 이제 지멘스 쪽이 크게 이제 대차 쪽을 기술을 전시를 했는데 지멘스나 범바디어처럼 차량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그 대차 그러니까 주행 장치에 대해서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화를 시켜서 지멘스 같은 경우는 SF 시리즈라고 해서 트램부터 해서 고속열차까지, 범바디어는 플렉스 에코 시리즈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플랫폼별로 대차 기술을 만들어서 자기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서도 필요하다면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 이제 SF900 같은 경우가 제가 지금 현재 R&D를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인보드형 대차, 고속 대차의 모델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실물도 보여준 것 중에서 대차 프레임에 대해서 굉장히 기존보다 약 40% 정도 중량을 저감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선보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박스 타입 프레임이 아니라 I 타입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획기적인 경량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주요 사업에서 이런 걸 좀 참고해서 좀 과감한 R&D를 연구 목표를 좀 설정하고자 합니다. CRRC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대차를 선보였는데요. 중량 35%, 에너지 소모 15%,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15% 저감하겠다, 마모를 저감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대차 프레임 형상이 기존에 보고 있는 거랑 굉장히 다릅니다. X자형 형상, 우리가 보는 그냥 I자형 형상이 아니라 X자형 형상을 적용했고, 그 프레임 자체가 스프링 역할을 할 수 있게 그 복합 소재의 특성을 잘 이용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도 스스로 좀 반성을 하는 게, 기존의 기술에 너무 집착해서 거기서 조금을 개선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전시된 걸 보면 상당히 좀 약간 보면 파격적인 그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느꼈습니다. 또 관심 있었던 게 이제 이런 대차라든가 차량 모니터링 시스템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그 이노트랜스에서 제가 느꼈기로는 두 가지 큰 주제가 바로 친환경 서스테이너빌리티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화 같은 경우는 차량 내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대부분 요새는 이제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와이어보다는 그 와이어리스 무선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설치하거나 저희들이 실제로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 와이어링, 결국은 설치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날리느냐, 전원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그런데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고
그 데이터 전송 같은 경우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엣지 컴퓨팅 그 자체 센서 내에서 프로세싱을 해서 그 결과를 활용하겠다 이런 컨셉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에서는 그 차량 부품 업체들, 강소업체, 예를 들면은 뭐 전동기 제작업체, 베어링 제작업체들이 자기 제품의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점이 이제 우리 상황이랑 다른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소규모 이런 업체들이 그럴 R&D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점에서 우리 연구원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R&D 아이템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뭐 제가 그 이번 리노트레스에서 보고 느꼈던 걸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최 박사님 감사합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대차 기술은 어떻게 보면 차량 분야에서 핵심 기술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리 어떤 그 마켓의 동향을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디자인의 어떤 구조에서부터 소재, 기술 양성이 상당히 파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우리 연구원도 우리 최 박사님이 진행하신 인보드 캡슐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그 한 축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현재 이제 여기 보면 특히 이제 독립 차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고속화에 대한 방향이 독립 차륜과 인보드 캡슐이 혼합된 형태로 갈 수는 있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독립 차량은 우리 차세대 전동차 쪽에서 적용을 했는데 그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토크 문제라든가 때문에 고속에서는 현재 우리 그 모터 기술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보드 대차에서는 일단은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전동기 PMSM 우리 이제 또 다른 R&D에서 하고 있는 그 연구소속 전동기 기술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좀 백업이 되면은 향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단계적으로는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독립 차량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최성훈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저도 이제 이노트랜스에서 크가지 두 개 주제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 하이드로젠 수소와 이제 디지털리제이션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화는 사실은 뭐 전 분야에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가 이제 부품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요소 파트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디지털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우리 연구원에서 혹은 차량본부에서 관련해서 뭔가 좀 뭐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부품에 대한 디지털과 관련해서. 저희 차량본부에서 지능형 고속대차 과제를 하면서 이런 모니터링에 대한 R&D, 기초적인 R&D를 많이 했고, 저도 이제 여기 이 SKF에서 전시한 거나 지멘스에서 한 것처럼 보기 진단 시스템, 대차 헌팅 모니터링 같은 경우를 실용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하고 다른 게 결국 여기서 제시한 것처럼 엣지 컴퓨팅 자체 내에서 그 상황을 판단해서 데이터를 보내주는 그런 컨셉을 지금 부과해서 상용화하려고 지금 R&D를 그렇죠. 하고 어떻게 있습니다. 보면 기존 디지털보다는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데이터 부하도 좀 줄이고 현장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실시간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엣지 컴퓨팅 기술이 반드시 향후에는 좀 결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도 생각합니다. 예, 최성훈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신지한 박사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차세대 철도 차량본부 고속철도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지환입니다. 자, 이번 이노트랜스는 어디를 주로 보고 오셨나요? 네, 제가 지금 홀 4.2와 홀 18, 홀 21A를 방문을 하였는데요. 홀 4.2는 초고속 철도 차량 제작 회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홀 18은 각종 모터와 엔진이 소개되어 있었고요. 홀 21A는 베어링, 미션, 윤축 등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어 진동 감쇄 쪽도 추가 조사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과 같은 홀들을 담당하여 조사를 좀 진행을 하였고요. 첫 번째로 홀 4.2
초고속 철도 차량 제품 회사들에 대한 것입니다. CRRC 회사인데요. 이건 중국의 고속철도 차량 회사이며 이번에 200km/h급 인보드 대차인 아르코 보기를 소개하였습니다. 해당 대차는 윤축 안에 보기가 위치하는 형태인데요. 윤축 안에 보기가 위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CRRC에서는 리프리 스프링 요소나 그 다음에 각종 요소들을 좀 경량화를 하고 축소하여서 인보드 대차를 만들었는데요. 경량화를 통해서 20% 이상의 대차 무게를 감소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용접 없이 조립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프레임 자체 무게는 450kg 미만으로 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km/h급이긴 하지만 대차 시험기를 통해서 240km/h까지 주행 성능이 가능하다고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CRRC에서 추가적으로 소개한 600km/h급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입니다. 해당 기술은 중국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고 소개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6월에 시험 운행을 성공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25년에 운행 목표를 하여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소개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초고속 철도 차량 회사 중 탈고 회사의 제품 내용인데요. 탈고는 아르빌 로다를 소개하였습니다. 해당 열차는 이제 최고 속도 365km/h급이고요. 로달은 기존 관절형 대차를 대체하는 건데요. 기존 관절형 대차의 경우에는 축이 2개인데 로달 같은 경우는 축이 한 축입니다. 한 축이어서 일단은 무게 절감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소개한 아르빌 로달 같은 경우에는 CFRP 기반의 하이브리드 솔루션 복합재를 적용하여서 더욱더 가볍게 됐습니다. 기존 로달에 대비해서 45% 수준인 무게 380kg를 만들어냈는데요. 일반적인 관절형 대차가 한 7톤인 것에 비하면 굉장한 경량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 경량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안정성이라든가 고속 운행도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점은 로달은 독립 차륜이다 보니까 곡선부에서 기존의 대차에 비해서 굉장히 마모 저감 효과가 뛰어나다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다음은 스테들러사에서 소개한 것입니다. 스테들러사에서 인보드 대차를 역시나 또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요. 해당 열차는 IPEMU 차량으로서 배터리를 전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인데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에너지 저감이 굉장히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량화 목적으로 인보드 대차를 개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100km에서 한 140km/h급 열차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차만 봤을 때 외관상으로 1차 수직 댐퍼가 대각선으로 한 2개만 있는 것으로 좀 확인되었는데 아무래도 경량화를 추진을 하면서 그 다음에 대차 안정성도 도모하기 위해서 최적화한 결과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모터와 엔진들이 소개되어 있는 홀 18에 대한 내용인데요. 롤스로이스사에서는 하이브리드 파워팩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해당 파워팩은 디젤과 전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그 조건에서도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음으로써 제동을 할 때 제동 에너지를 전기적으로 저장을 하고 하는 등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전체적으로 증대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속 시에 디젤과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가속 시에는 디젤과 전기를 사용해서 보다 좀 더 여유롭게 가속을 하고 그 다음에 로드가 낮은 조건에서는 전기만 사용하는 등을 활용하여서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디젤 기관차를 대체하여 좀 더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내용인데요. 앙글로 벨지엔 코퍼레이션에서 비하이드로라는 엔진을 소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비하이드로 엔진은 동력원으로 일반적인 기관차 같은 경우 디젤을 사용하는데 이 비하이드로 시스템은 엔진은 동력원으로 수소를 100%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화산화물을 거의 배출이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이면서도
디젤 기관차와 거의 동일한 출력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소 85%, 디젤 25%의 연료 비율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베어링, 미션, 윤축 등이 소개되어 있는 홀 21A 순서입니다. GF사에서는 디젤 기관차를 위한 토크 컨버터 방식 6단 변속기를 소개한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토크 컨버터 방식을 사용을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변속을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을 좀 내수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각종 댐퍼들을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는 포지션 센서가 내장된 2차 수직 방향 댐퍼입니다. 해당 댐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을 해보니 역마다 서로 다른 높이의 플랫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높이를 경우에 따라서 에어스프링이나 이런 것들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승객이 타고 내릴 때를 위해서 이때 높이를 측정하는 방식이 마땅하지 않은데 이런 포지션 센서를 내장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스위처블 요댐퍼인데요. 일반적으로 직선부에서 철도 차량의 요댐퍼를 사용함으로써 직진 안정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임계 속도를 높이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만 요댐퍼가 강할 경우에는 직진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곡선부에서 마모가 높아진다는 등의 굉장한 단점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곡선부에 진입을 할 때는 요댐퍼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서 곡선 추종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주행 능력도 상승하고 휠 마모를 저하하는 목적을 가진 댐퍼를 소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베어링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셰플러사인데요. 고성능 트윈 텐덤 베어링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현재 연구개발 중인 새로운 컨셉의 베어링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베어링을 통해서 유지보수 기간을 300만 km까지 확장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였고 그다음에 기존 베어링 대비 50% 수준의 마찰력 감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적용을 하면은 이산화탄소도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저감에도 굉장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나트란스의 저소음 휠인데요. 해당 휠은 일반 기존 휠과는 거의 무게적으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외관상으로도 거의 똑같고 기능도 거의 똑같이 합니다. 다만 고무와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을 해서 소음의 감쇄를 높인 형태인데요. 최대 속도는 한 약 90km/h로 일반 지하철이나 전동차에 활용을 하여서 굉장히 소음이 심한 일반적으로 이제 전동차가 커브가 심한 노면을 많이 달리다 보니까 소음이 심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휠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조사한 사항인데요. 진동 감쇄 쪽에 대한 제품 소개입니다. MSA 댐퍼라는 것이 있는데 제품명은 스마트 댐퍼 프로젝트라는 것이었고요. 자가 진단 기능과 자가 전력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반적인 댐퍼에 씌워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일단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무선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가능하다 보니까 와이어를 사용해서 하는 불편함이 없다고 되어 있었고요. 실시간으로 압력, 변이, 온도 등의 물리적 정보가 계측이 가능하다 보니 모니터링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댐퍼, 전력 공급 같은 경우엔 댐퍼의 움직임을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능을 사용하다 보니 자가 전력 시스템이 들어있어서 데이터 전송하고 하는데 따로 전원이 필요 없다는 그런 장점 또한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NSK사의 바이브레이션 컨트롤 댐퍼라는 것인데요. 횡방향 가속도 정보, 즉 차체의 횡방향 가속도 정보를 이용해서 횡방향 진동을 억제하는 액추에이터 방식인데 해당 댐퍼는 볼스크루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서 가속도를 받으면은 진동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력을 발생하거나 변이를 발생하는 형태였습니다. 실제 사용된 건 2353개 전동차나 그다음에 시키시마 고급 열차 등 110에서 150km/h급 열차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조사한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인보드 대차가 조금 특징적으로 제가 좀 조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베어링도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경량화나 그다음에 에너지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신 박사님, 구동 파트에 대한 꼼꼼한 리뷰를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좀 되게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보드 대차에 대해서는 다른 우리 아마 최송 박사님도 좀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이게 이제 연구원에서 우리가 좀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어떤 기술 수준이 어떻게 좀 차이가 날지 혹시 간단하게 언급이 가능할까요? 뭐 사실 현재 지금 국내에서 상용화된 인보드 대차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 지금 없는 상태이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240km/h급의 인보드 대차입니다. 다만 저희 연구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뭐 400km 이상의 초고속 대차, 고속 대차이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고속 인보드 대차의 뭐 기술 선도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보면 독립 차륜도 뭐 중요한 어떤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탈고의 제품을 봐도 여기가 이제 CFRP 기반으로 해서 독립 차륜은 이제 개발되고 있고, 이게 특히 이제 고속철도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인보드와 독립 차륜이 종래에는 두 개의 어떤 기술이 융합되는 형태로 개발이 되지는 않을까요? 네, 그 부분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제 동력 대차 말고 이제 그 트레일러 보기에서는 뭐 충분히 독립 차륜을 적용하면은 뭐 그 곡선부에서의 마모 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다만 저희가 그 부분 주행 안정성이 과연 유지가 되는지 고속에서도 그렇죠. 그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신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한설 주임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우송 시험선 운영실에 근무하고 있는 이한솔 주임 기술원입니다. 저는 이제 철도 운전 전공을 하였고, 오송 시험선에서는 지금 안전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너트랜스에서는 어떤 분야를 주로 보고 오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제가 하는 업무가 업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전체적으로 둘러보면서 시험선이나 시험선 아니면 또는 뭐 시험선에 관련된 뭐 시험용 열차라던가 그런 쪽 테마를 위주로 봐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발표할 그 파트는 아웃도어 디스플레이랑 홀 A랑 홀 25 그렇게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견학하신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조사한 내용, 이노트랜스에서 가서 보고 온 내용 중에 처음으로 소개를 드릴 것은 이제 어드밴스드 트레인 랩이라는 시험 열차입니다. 이 열차는 이제 도이치반 그 독일의 철도 운영자인 DB의 자회사인 DB 시스템 테크닉이라는 데서 관리하고 있는 시험용 열차입니다. 이 DB 시스템 테크닉이라는 데는 이제 어떻게 따지면은 이제 뭐 도이치반 아래에 있으면서 이제 연구 개발이라든가 뭐 컨설팅, 설계, 뭐 시험 인증 같은 이런 고급 기술 업무들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파트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체 TD라고 이제 원래는 여객 영업용으로 사용되던 디젤 고속 열차입니다. 이게 퇴역을 하게 돼서 시험용으로 이제 전용을 하게 된 열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래 여객 열차로 사용되던 열차인 만큼 시험선에서도 운행이 가능하고 일반 이제 DB 노선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그런 열차인데요. 이 열차가 이제 이노트랜스에 실물이 전시가 되어서 제가 한번 보고 왔습니다. 이 열차의 사양은 이제 최고 영업 속도는 200km/h고 디젤 구동으로 사량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량 각각의 량마다 이제 디젤 엔진이 한 대씩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각 양마다 대차가 두 개가 있는데 한 군데가 이제 동력 대차입니다. 그러니까 내량이 전부 다 이제 엔진 하나씩에다 동력 대차 하나씩 구성이 되어서 편성 출력은 2200kW의 편성 출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동 방식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건 디젤 열차다 보니까 발전 제동은 사용이 안 되고 저항 제동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 대차에 디스크가 들어가고 동력 대차에 디스크 제동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 마그네틱 트랙 브레이크라고 이제 재륜자를 직접 레일에다가 이제 자기력으로 압착을 시켜가지고 그 레일과 그 재륜자의 마찰력으로 감속을 시키는 그런 제동 방식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PPT에는 기재를 안 했는데 이제 또 그 지멘스에서 개발한 이제 틸팅 시스템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어드밴스드 트레인 랩을 활용해서 이루어진 시험들 사례를 한번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제 처음에 뭐 셀룰러 레트로 액티브 윈도우 패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차창에다가 이제 메탈 시트를 씌워서 이제 단열을 향상을 시켰는데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문제가 전파가 차폐가 되기 때문에 그 승객들의 뭐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통신 장비들이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이저로 이제 레트로액티브란 이제 사후에 했다는 거죠. 이제 레이저로 이제 이 메탈 시트에다가 흠집을 내 가지고 이제 전파가 투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뭐 그 차내 와이파이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시험도 했었고 이제 뭐 센서 플랫폼이라고 이거는 이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세 가지 정보를 조합을 해 가지고 그 어떤 이제 열차의 위치를 그 주변 상태 정보를 보고 열차의 위치를 자기가 스스로 인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 같은 거를 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상 장치도 뭐 ETCS 가디아라는 게 장착이 되는데 이거는 그 슈테들러에서 개발을 한 걸로 이제 독일의 기존선 신호 시스템인 이제 PGB랑 이제 저희 ETCS 신호 시스템을 둘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상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젤 열차의 특성을 이용한 이제 뭐 재밌는 시험도 있는데요. 이제 HVO 바이오퓨얼 시험이란 것도 했었는데 이제 HVO라는 거는 이제 하이드로제나이티드 베지터블 오일이라고 해서 이제 식물성 유지를 수소화를 시켜서 이제 디젤의 대체 연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탄소 배출량을 90%까지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그런 연료를 사용하는 시험, 그 다음에 FRMCS라고 이제 이건 GSMR의 후속인 철도용 통신 시스템으로 5G 기반입니다. 그런 시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굉장히 뭐라고 했죠? 우리도 이런 게 시험선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할 일이 있는데 참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싶게 유심히 봤던 건데요. 이제 이거는 그 커넥티비티 테스트 플랫폼이라고 부르던데요. 이거를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옥상에다가 미리 그 브라켓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브라켓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제 안테나나 센서 같은 거를 미리 설치된 브라켓에다 간단히 취부를 할 수 있고 또 옆에 보시면 렉이 보이는데요. 이 케이블이 이제 옥상으로부터 이제 차내까지 미리 다 깔려 있어 가지고 이제 간편하게 뭐 차외에다가 배선을 또 늘어뜨리고 그런 필요가 없이 바로 이제 센서를 꽂고 차내에서는 이제 그와 연결된 뭐 데큐나 뭐 그런 장비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간편하게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건 뭐 지자기장을 이용해서 뭐 GPS 대신 추기를 하는 시스템이라던가 뭐 도로상에 있는 차량과 이제 V2V 통신을 하는 그런 시험, 그리고 이제 디젤 열차지만은 디젤 전기 구동계다 보니까 이제 IGBT도 있기 때문에 IGBT 시험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낙엽을 뿌려가면서 이제 점착력을 변화시켜가면서 살사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정한 제동력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시험도 있었고, 이제 뭐 재밌는 게 이제 이 열차의 그
테스트 도장마저도 이제 시험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이제 6가지 각각 다른 종류의 페인트로 도장을 해놔가지고 각 페인트별로 이제 페인트의 열화 상태라던가 그런 거를 또 판단하는 시험까지 진행을 했어서 이제 보면은 차량의 굉장히 구석구석을 다 알차게 이제 시험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조사를 했던 거는 이제 디지탈레스 테스트펠트 반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독일에 있던 시험선입니다. 근데 이 시험선은 독일 작센주 이제 드레스덴 남쪽에 있는 시험선인데 이제 24km의 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객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선로를 이제 폐선이 돼가지고 대략 한 2018년쯤부터 시험선으로 활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은 최고속도 50km 이제 고속 시험은 불가능한 시험 선로이고요. 보면은 뭐 아까 방금 보셨던 이 어드밴스드 트레인 랩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뭐 수소 열차나 다양한 시험 열차, 뭐 유니복 같이 생긴 열차도 있고 이런 다양한 시험 열차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특화된 거는 이제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시험을 위한 선로가 아니라 이제 독일 정부의 그 디지털 샤이네 도이칠란트라고 이제 번역을 하자면 디지털 철도 독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디지털화된 철도를 시험하기 위한 이제 디지털에 특화된 시험 선로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것들이 설치가 되냐면요, 이제 DSTW라고 이제 이건 디지털 기반 연동 장치, 그 다음에 율링스라고 이제 디지털 기반 연동 장치에 이제 올라가는 모듈화된 되고 표준화된 플랫폼이랑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ETCS 레벨 3, 그 다음에 또 그에 따른 통신 방식인 이제 5G 기반 FRMCS 이런 것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철도 독일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제 독일 철도를 완전히 디지털화 시켜서 더 한 단계 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제 1단계로는 이런 이제 신호나 열차 제어 안전장치들을 모두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이제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2단계로는 이제 거기다 어플리케이션을 얻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모든 게 디지털화돼서 이제 데이터로가 모이고 이제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거기다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것들 뭐 열차가 뭐 무인운전 뭐 상황인지 그다음에 그 AI 관제 같은 게 있겠죠.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얹어가지고 철도를 완전히 자동화 디지털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시험선에서 이제 뭐 ETCS 레벨 3 시험 같은 뭐 가령 여기 밑에 사진을 보시면 열차 간에 굉장히 가깝게 가상 폐색을 이용해서 가깝게 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험선로였습니다. 이제 뭐 저희 오송 시험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제 여기는 뭐 고속 주행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차량 시험이라던가 그런 걸 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은 이제 또 정부의 계획에 맞춰가지고 이제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그러니까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구축을 하고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시험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저희 시험선 또 안전을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에 관해서 눈에 띄는 장비들이 있어서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왼쪽 위에 보면은 이제 뭐 레일의 양쪽에 클립으로 물려놓은 이제 장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그 철도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단락용 동선을 이제 개량을 한 장치입니다. 단락용 동선이 어떤 거냐고 하면은 이제 철도 선로에서 작업을 할 때 이제 선로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열차가 다가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레일 양쪽을 연결을 하면은 레일상에는 궤도 회로라는 게 있어서 이제 열차가 있는 점들을 검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단락용 동선으로 이어놓으면 그거를 레일 회로가 단락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일반 차량 같으면 차축이 있어가지고 차축을 통해서 전기가 흘러서 같은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은 이제 열차가 있는 걸로 인식이 돼가지고
다른 열차가 접근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이제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단락용 동선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냥 단순히 전기선을 연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게 단락해서 이제 열차를 차단하는 작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라이트를 부착을 해놔가지고 단락을 하면 이제 궤도 회로의 전류를 통해서 이제 라이트가 전멸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확실히 이제 궤도가 단락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가지고 작업자들이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특히 뭐 작업이 시험 조건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많은 시험선에서 굉장히 안전을 확보하는 데 유용할 장비 같아 보였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신호 궤도 회로가 그 레일의 이음매를 타고 넘기 위해서는 이제 궤도 회로가 끊어지는 구간엔 절연 이음매가 있고 그다음에 궤도 회로가 이어지는 구간에는 이제 이음매가 있는데 이제 그 이음매가 이제 절연이 잘 되고 있는지 절연 이음매가 절연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한 장치고 이제 옆에는 이제 궤도 회로에서 뭐 누설 전류가 있는지 그런 거를 테스트하는 장비로서 이제 시험선에 이제 유지 보도에 주로 이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이제 여기는 브라질에 그 소재하고 있는 라딕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데서 만든 건데 이제 통합 디지털화 관제 시스템입니다. 저희 시험선의 예로 보자면은 이제 각각의 시스템들이 다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뭐 저희가 신호를 통제하는 이제 CTC가 있고 전기를 통제하는 스카다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기계 설비를 통제하는 이제 원격 제어 시스템이 있고 뭐 그 다음에 CCTV 있고 방송 시스템 있고 뭐 그 외에 별도로 또 인터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출입 통제 장치 있고 이런 게 다 별도로 시스템으로 개별 시스템으로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통합 디지털화 관제 시스템을 보면은 이제 스카다를 위주로 이 모든 시스템을 같이 통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SC 이제 일렉트리컬 시스템 이거 스카다에 해당하는 SC 시스템이 있고 이제 보조 장치가 여러 가지 각종 전기 보조 장치나 그런 걸 제어하는 SEA 시스템 그리고 승객 흐름 가령 뭐 CCTV나 방송 시스템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이제 시험선에는 없지만 뭐 에스컬레이터나 뭐 장애인 설비 뭐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되는 SFP 이렇게 세 가지 탭에다가 이제 모든 시스템을 다 같이 합쳐 놓은 겁니다. 이제 신호 시스템만 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군데에 이렇게 집약을 해 놓으면은 이제 뭐 한 군데에서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은 저희가 또 이 시스템을 눈여겨본 거는 앞으로 이제 철도 운영이 고도화되면서 디지털화되고 하면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AI 등을 이용해서 이제 모아진 정보들을 분석을 하고 이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각각 시스템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으고 이제 어떤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채널을 뚫는 것부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구축을 할 때부터 이런 통합된 이제 제어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면은 이런 디지털화를 진전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되어가지고 한번 이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현수 좀 여러 일반 R&D보다는 어떤 시험성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현장을 좀 관람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그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것은 에어로 트레인 랩. 예. 네. 이게 실제로 우리 오송 시험선에서 이 장비가 사실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진흥원과 이제 뭐 정부와 얘기가 이제 시험선 전용 차량에 대한 기획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R&D를 기획을 한다면 시험선 전용 차량으로서 필요한 어떤 스펙이랄까요? 요구되는 사양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험선 이제
시험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량의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차량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뭐 방식에 따른 제한 같은 거는 적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시험선의 직선 구간 연장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속대역의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빠르게 가속을 하고 재빠르게 감속을 해야 이제 중간에 이제 고속대역을 확보를 해서 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높은 가감속력이 필요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어드밴스드 트레인 랩에서도 있었듯이 이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편하고 효율적인 그런 어떤 플랫폼들이 미리 구축이 돼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뭐 각종 이제 뭐 장치들의 뭐 센서 같은 걸 부착할 수 있도록 미리 배선이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장치들도 이제 그 교환이 가능한 장치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경우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모듈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돼 있다면은 되게 여러모로 활용도가 증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모듈화가 필요하다. 예. 것 같습니다. 예, 이한슬 주임님 발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윤혁 박사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교통환경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욱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이노트랜스에서는 어떤 관을 관람하셨나요? 저는 주로 이제 홀 4.2, 8.2, 22B 아웃도어 디스플레이 쪽을 보고 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노트랜스를 처음 가보는 거라 가능한 한 이제 전반적인 걸 한번 둘러보는 관점에서 쭉 둘러보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관람하신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홀 4.2에서는 뭐 친숙한 하이퍼튜브 관련된 게 좀 있어가지고 사진을 몇 개 좀 찍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일단 데모 모형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아직까지 컨셉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현재 여기는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런저런 컨셉 모형 이런 것들이 잘 전시가 돼 있어가지고 한번 이거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8-2관에는 투 머티리얼을 적용한 그 휠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아서 아마 트램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넷을 좀 뒤져보니까 이 회사 자체는 자동차용 그 알루미늄 휠 디스크를 좀 주로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여기서 알루미늄 그 휠 디스크를 적용한 이유가 일단 무게도 좀 이제 감소를 시키고, 알루미늄은 이제 소재 자체가 마모라든가 그리고 충격 흡수 이런 쪽에서 좀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쪽에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홀 22B 같은 경우는 DLR이라는 그 독일의 항공우주 연구센터가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트랜스포트 관련된 쪽에서 주로 이제 그 인디펜던트 휠 관련된 이제 독립 차륜이라고 하죠. 관련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입사 초기에 제가 600과제라고 해서 휠 레일 시스템으로 6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그 차량을 연구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인상 깊게 본 그 독립 차륜 대차가 여기서 처음에 컨셉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모형 대차를 가지고 액티브 컨트롤을 해서 이제 센터링까지 맞추는 그런 그 연구가 진행된 거를 좀 본 적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때 연구할 때도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센터링이 안 되고 한쪽에 치우쳐서 간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컨셉 같은 거를 좀 볼 수 있는 거였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좀 보기 수준의 그 테스트용, 그 랩실용 그 데모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좀 실차에 적용할 수 있는 컨셉 디자인을 아예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앞으로 이렇게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컨셉을 이걸 이제 제시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얘기한 거는 독립 차륜 대차에 서스펜션도 이제 독립으로 적용을 시켜서 무게도 감소를 시켰고, 그리고
고속에서도 이게 효과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무게를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마찰, 마모 이쪽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이제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웃도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게 이노트렌스를 가기 전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던 부분이에요. 실제로 풀 차량이 와서 전시가 된다. 이건 이제 저희 한국에서만 있으면은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인데 직접 가보니 정말로 새로운 모델들이 다 전시가 되고 있고요. 쭉 이제 뭐 여러 가지 승객용 차량이라든가 화물차 차량 그리고 특수 차량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다양한 특수 차량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독립차륜에 대한 리뷰가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독립차륜이 어떻게 보면 좀 저속에 적합한 그러한 차량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DLR에서 개발한 어떤 연구 방향을 보면 향후 고속에서도 적용 가능한 그런 독립차륜을 개발하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희도 애초에 600과제를 할 때 휠셋이 있는 걸 고려를 하지 않고 독립차륜을 고려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어찌됐든 최고의 트랙션을 가지고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그거를 선택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센터링이었던 거죠. 센터링 하게 안 되면은 계속 플랜지 컨택을 하고 가게 되는 거고 저희들이 그 소형 스케일드 모델을 만들어 실험을 해본 결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저희들이 스케일 모델로 실험했을 땐 속도는 나왔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갔기 때문에 이제 마모의 단점이 굉장히 큰 거죠. 마찰 마모에서. 물론 이제 스킬 소음도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이쪽에서 이제 제시하는 방향대로 정말로 센터링이 된다면은 그건 좀 이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고속에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좀 찾아보니까 독립 차륜 같은 경우는 탈고에서 실제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실차들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차들이 그러니까 탈고 이 제품을 수입한 나라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뭐 미국도 있는 것 같고 인디아도 있는 것 같고 되게 꽤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노트랜스에서도 이 탈고에서 이 독립대차에 대한 차량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왔어요, 실차를. 그리고 단면을 커팅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고 모델이 있었거든요. 좀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메인 찬수 관점이라든가 다양한 동력학적인 관점을 좀 더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고속으로 좀 더 간다면 독립차륜 방식이 이제 다양한 슬립 문제, 뭐 마찰 문제 등에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도 기술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윤혁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